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지금 대한 병원 협의회 춘계 학술 대회 초대해 주신 우리 공동 회장님들하고 이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해하고 싶습니다. 어, 오늘 제가 춘계 학술 대회에서 중소병원 관련한 고용 정책의 이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제 지금 코로나가 이제 조금 수그러들기 시작해서 병원에서의 어떤 인력 구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고용 정책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화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갖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고요. 자, 그러면 먼저 지금 고용노동부의 2022년 정책 추진 방향하고 업무 보고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고용노동부 2022년 정책 추진 방향 업무 보고를 우리가 왜 봐야 될까? 뭐 이런 의구심을 좀 가지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주제를 준비한 가장 큰 이유는요. 실제로 우리 지금 병원에서 병원이 실제로 우리 노동집약적인 산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웬만한 병원, 우리 특히나 이제 중소병원 같은 경우는 인력이 뭐 최소한 100명? 뭐 이 정도는 쉽게 있는 병원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제조업의 경우라면 상당히 많은 부피를, 많은 면적을 갖고 있어야 100명을 채용해서 이렇게 좀 끌어가는 구조인데 우리 병원에 있는 우리 근로자들은 굉장히 이제 건물에서 노동집약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대표적인 게 병원인가 동시에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저 병원의 총 경비 중에서 이렇게 좀 따져보면 저희가 이제 뭐 법률 세무 사무실이니까 이제 병원의 어떤 그 데이터도 좀 많이 보니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병원에서의 그 인건비 비중이 실제로 한 경비에서 한 30, 40% 정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3분의 1이 넘어요. 3분의 1이 넘으면 이건 굉장히 고용노동부의 정책하고도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없을 수가 없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용노동부의 정책을 좀 더 잘 살펴보면 병원의 어떤 경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면 고용노동부에서는요. 2022년 정책 추진 방향으로 첫째로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어쨌든 어느 정부에서든 일자리 창출은 항상 최고의 화두죠.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항상 무게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뭐 노사민정이 주도하는 상생형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뭐 지역 고용위기 선제 대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죠. 실제로 뭐 저기 밑에 쪽 울주 이런 쪽은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노동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지역의 중심을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나라에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목표 두 번째를 보면 4차 산업혁명의 적극 대응, 신산업, 신기술 인력을 양성한다라고 써 있는데요. 요게 뭐 병원하고는 좀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병원에서도 요새 보면 뭐 연구소 설립들을 많이 하셔서 집중적으로 좀 신산업이나 신기술을 꾀하는 병원도 좀 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노동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 추진 방향을 좀 잘 이해를 하면 실제로 병원의 어떤 경영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목표 3번에 보면요. 대상별 일자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병원의 원장님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병원에서 뭐 한 자리씩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병원만큼 2030 세대, 5060 세대, 40 세대 없는 세대가 없어요. 자, 그런데 대상별 일자리 정책은 굉장히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예전하고는 많이 틀려졌습니다. 예전에는 뭐 어떻게 보면 뭐 퍼주기식 어떤 그 지원 정책이 많았는데 이제 굉장히 좀 디테일해졌어요. 그래서 사업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해서 근로자들을 어떻게 세팅을 시킬까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면 이 대상별 일자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사실 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목표 4번에요. 국민 고용 안전망을 완성하겠습니다 써 있는데요.
지금 이제 뭐 국민취업제도라도 이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TV 광고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근로자가 취업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제도죠. 자, 그런데 이런 제도들도 우리가 왜 좀 잘 알아야 되냐면 어쨌든 그런 근로자들이 흘러 들어오는 게 또 병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알고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목표 5번에 보면요. 스마트 일터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초과 근로 줄이기. 사실 뭐 이 부분은 아주 뭐 지속적인 분쟁거리죠. 뭐 지금 뭐 연장 근로니 뭐 이런 뭐 이렇게 평일에 근무하고 휴일에 근무하고 뭐 이렇게 야간에 근무하고 이 부분은 아주 정말 좀 우리 병원에 계시는 특히 이제 그 근로자 급여 담당하신 부서 쪽은 아주 굉장히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노동 현장에서 보면 실제로 병원에서 근로계약서를 좀 살펴보면 월급제하고 시간급제 뭐 이런 여러 형태가 있는데 거의 다 월급제를 활용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월급제를 활용하는데도 고민을 많이 한다. 이건 사실은 이제 조금 저희들이 볼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월급제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통칭의 개념이거든요. 우리 예전에 그 흔히 많이 했던 포괄 근로제죠. 뭐 포괄 근로제를 이제 월급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이 월급제를 확실하게 시행을 하려면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명확하게 적시하고 명시해서 근무표를 확실하게 좀 만들 필요가 있거든요. 이 근무표를 확실하게만 만들어 놔도 실제로 병원에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실제로 이제 병원의 근로자들 입장이라기보다는 병원에 이제 오너이신 우리 병원장님들을 중점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주제는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좀 더 이어가면은 현재 우리 그 병원에서의 근무표를 잘 살펴보면 계속 변동되게 월별로 만드는 케이스도 있고요. 또 그냥 쭉 이어지게 만드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어떤 게 과연 우리 병원에 맞을지는 조금만 시간표를 좀 잘 짜서 작성을 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목표치에 보면 이제 워라밸 일터를 지원합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워라밸 일터를 지원하는 게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근로시간 단축이죠. 예를 들면 뭐 주 40시간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에서 35시간 이하로 단축을 하면 사업주에게도 뭐 그리고 근로자에게도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제도인데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웠을 때 요거를 좀 잘 활용하시는 병원도 있었고요. 안타깝게도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잘 못 챙기신 병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 다시 좀 돌아와서 정책 추진 방향에서 이제 목표 3번을 보면 우리 이제 요거는 이제 병원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많아서 다시 한번 좀 강조의 의미로 좀 말씀드리자면 2030 그 일자리 체감은 특히나 이제 청년 관련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은 저는 이제 예전에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여성분들이 사실 결혼하시고 임신하시고 이렇게 아기 가지시면 실제로 이제 병원을 그만두거나 뭐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또 아기를 또 낳으면 또 사실 현실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이제 뭐 많이 쉬고 뭐 이런 케이스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병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여성분들에 대한 정책은요 굉장히 확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다가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는 지금 대상별 일자리 정책 중에서 이 모성 보호를 굉장히 강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뭐 임산부라든가 뭐 아기를 이렇게 키우고 있는 육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정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을 잘 활용하시면 병원에도 근로자에게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5060 세대에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직종으로 그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만은 병원에서는 다행스럽게도 근무하시는 분들의 모든 거의 직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쉽게도 뭐 이제 조리사 쪽
이쪽은 조금 직종에서 제외가 되고 있고요. 뭐 다른 직종은 거의 다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조금 집중하면 굉장히 많은 세대에서 다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쉽게도 우리 40대 분들에 대한 그 맞춤형 일자리가 이제 대책이 마련은 하고 있는데 정책적으로는 아직 좀 나온 게 없어요. 전에 이제 정부에서 초안을 만들었었는데 여기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코로나 유지지원금으로 엄청난 자금이 이제 쏠리다 보니까 이 40대가 이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차별 아닌 차별을 받고 있죠. 2030도 혜택 받고 있고 5060도 혜택 받고 있는데 40대만 좀 가장 힘든 그런 좀 시기인 것 같은데 요거는 뭐 정부에 의하면 좋은 또 지원책을 좀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요.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제 그 업무 보고입니다. 이게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업무 보고 한 내용인데 보시면 이제 뭐 모든 국민이 더 좋은 일자리를 통해서 함께 잘 사는 나라, 일자리 지원도 강화하고요, 더 나은 일자리 환경도 조성하고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도 만들고요. 자, 일자리 지원 강화에서 보면 좋은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디지털 신산업 분야 인력 향상도 확대하고요, 지역 일자리를 연계하고 노동 전환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죠.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도 지원하고 있고요. 더 나은 일자리 환경 조성에서는 원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합니다. 그래서 고용 안전망이 굉장히 촘촘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하는 사람들의 그 권익 보호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죠. 요새 실제로 보면 병원장님들하고 근로자의 관계에서 보면 좀 요새는 이제 근로자 중심의 어떤 그 정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우리 병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좀 짜증나실 수도 있겠지만은 확실하게 자료들을 다 준비해서 서로가 이렇게 좀 약속되게 고용 안전망을 좀 갖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 보고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도 사실은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업무 보고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우리가 잘 인지를 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그 병원에서 그 근로자 정책을 만들 때에 도움이 될 거라고 좀 판단돼서 좀 자료를 발췌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에서도 보면은요, 지금 이제 그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생겨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많은데 병원에서도 사실 좀 중대재해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 사실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취지에서 좀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저는 이제 중소병원에 관련해서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정책 추진 방향하고 이런 걸 좀 비추어 봐서 우리 대상자별 정책하고 분야별 정책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이 박스가 좀 크게 나와 있는 게 있고 작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 크게 나와 있는 거랑 작게 나와 있는 차이는 실제로 우리 병원에서 굉장히 비중이 크다라고 보는 부분을 좀 크게 키워봤고요. 조그맣게 한 부분은 이렇게 조금 아무래도 병원의 어떤 인력 풀하고는 조금 맞지 않아서 좀 이렇게 축소해서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별 정책에서 보면 현재 병원 관련해서는 청년 정책은 굉장히 지원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집중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여성분들에 관련해서는 엄청난 대상자별 정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숙지를 해서 모성보호 쪽에서 아주 적극적인 접근이 좀 일어났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장년 아까 이제 보시면 청년이 2030이고 여성분은 이제 여성 지원이었고 중장년은 이제 5060의 지원이죠. 그리고 장애인분들에 대한 지원과 외국인에 대한 지원이 조금씩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야별 정책에서는 이제 취업 지원 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은 뭐 계속 병원에서는 대개 뭐 1년에 한 10%에서 20% 정도의 근로자들은 수년이 되고 있기 때문에 퇴직이 일어나고 또 입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은 계속 꾸준하게 좀 일어난다고 봐지거든요. 물론 이제 또 병원에 매형이 또 확장되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될 거고요. 그럴 때 그렇게 해서 이제 일자리가 하나 두 개 더 이렇게 창출이 될 때에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어떤 준비들을 하면
분야별 정책의 고용 안정망이라든가 근로 조건을 좀 어떻게 개선시킬 건지, 노동 시간을 어떻게 좀 단축시켜서 효율적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잘 따지면 우리가 고용노동부의 정책 추진 방향 대상자별 정책하고 분야별 정책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거의 다 좀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좀 이제 그 병원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무적인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아까까지의 내용은 이제 정부에서 어떤 정책 추진 방향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업무 보고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고용노동부의 그 어떤 정책들을 좀 살펴보면 우리 그 병원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퇴사시키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론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큰 아우트라인에서 좀 봤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실제로 우리 이제 중소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촘촘히 따져서 실제적인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먼저 그 아까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그 정책 지원은 그냥 뭐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고용 창출 장려금, 뭐 고용 안정 장려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상자별 정책하고 분야별 정책에 관련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이 이렇게 법률에 다 나와 있습니다. 뭐 제1장 뭐 총칙해서 제1조 목적해서 고용보험법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 그리고 뭐 고용 창출금은 어떤 기준에서 지급을 하고 고용 안정은 어떤 기준에서 지급을 하고 모성보호는 어떤 기준에서 지급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도 이제 법전 아닌 법전이어서 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들을 살펴보면 좀 이렇게 더 디테일한 어떤 지침서를 보면 조금 어렵게 써 있는 것도 현실이긴 합니다만 자꾸 이렇게 숙지하시면 충분히 좀 하실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어떤 인력 풀이 조금 가동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그 대상자별 정책하고 분야별 정책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혹시라도 자료가 좀 미비해서 좀 어려움을 겪으시면 뭐 저희한테 뭐 부탁하시면 저희가 또 이런 자료는 또 디테일한 거는 또 드릴 수 있으니까 준비되시면 또 그리고 준비하고 싶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그 고용 정책에 부합한 피보험자 수의 변화인데요. 실제로 우리 병원의 그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년에 한 10%에서 20%의 근로자가 퇴사하기도 하고 다시 입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의 근로자 지표를 따져봤을 때에 계속적인 물론 이제 나가고 들어오고 하니까 이 녹색 표처럼 들어오고 나가고는 당연히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녹색 표에 나온 것처럼 어찌됐든 근로자 수가 이렇게 계속 매년 성장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체는 고용 안정 단체로 봅니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계속 스물스물 떨어지면, 계속 떨어지면 사실은 고용을 불안정한 단체로 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도 이런 단체, 결국에 이제 병원이겠죠, 지원을 좀 꺼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실무에서는 그 점수를 매기기도 하고 해서 정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좀 자료를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저희가 제공해 드리려고요. 이 자료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그 하고 있는 고용 정책에 관한 심사 기준을 보면은요, 보시는 것처럼 사업체 현황에서 이제 30점, 사업 내용에서 40점, 고용 창출 계획에서 30점, 가점 관점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따져서요. 총점 이제 100점 만점에 60점을 맞으면 이제 승인이 되는데, 이 승인의 조건을 보면 사업체 현황에서도 보면은 이제 법령 위반이라든가 근태 관리 가능성이라든가 업체 규모, 그다음에 이제 재정 건전성.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병원의 재무제표를 요구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병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지원되는 어떤 규모와 부피가 큽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요새는 이제 그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앞전에 표에서 보여드렸던 근로자 지표를 보면 이제 근로자 이중률 등이 나오겠죠.
계속 예를 들어서 해고가 되고 권고사직이 나오고 이렇게 계속 근로자들이 이직이 많아지면 당연히 사업체의 현황은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사업 내용에서도 보면 자, 이게 이제 100점 만점에서 60점인데 이게 이제 약간의 논술 형태로 좀 쓰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심사 기준을 조금 숙지를 해주셨으면 하는 이유가 뭐냐면 현장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병원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지원을 좀 받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우리는 매번 안 되더라. 물론 이제 정부에서 적극적인 어떤 지원을 하는 저번에 이제 특히나 이제 코로나 시기 때 했었던 특별고용 촉진 같은 경우는 그냥 워낙에 노동 환경이 너무 안 좋아져서 거의 무조건적인 지원을 했었는데요. 실제로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심사를 해서 승인을 받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내용이라든가 이런 고용 창출 계획을 잘 살피셔서 하시면 상당히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창출 계획에서도 보시면 근로 조건에 대한 심사를 디테일하게 많이 따지죠. 그리고 뭐 가점, 감점도 보면 정부 지자체에서 이렇게 주관하는 각종 우수 인증 사업 등에서 선정된 기업이라든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중소기업, 근무혁신 우선기업, 뭐 일터혁신 컨설팅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단체에서는 또 가점까지 드려요. 뭐 그리고 또 이제 감점도 물론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인사 담당자의 이해도가 좀 많이 감점 요인이 되긴 해요. 이제 병원에서 이제 특히나 이제 이런 고용 정책에 관련해서 거의 저희가 봤을 때는 전담 사원이 계시는 병원이 많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에 이게 조금 전문적인 지식도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맡아서 하시는 인사 담당자의 이해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도 현실이긴 한데 간혹 가다 보면 정말 좀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숙지를 잘하고 계시는 또 인사 담당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 하셨던 분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잘 관리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인사 담당자들의 이해도에 따라서도 감점과 가점이 좀 많이 판단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이쪽 분야에서 잘 아시는 분을 인사 담당자로 해서 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심사 기준의 안내를 또 하나 더 살펴보면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직원을 새로 뽑을 때의 그 심사 기준이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직원들을 우리가 이제 채용해서 계속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심사 기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체 현황은 항상 제일 중요합니다. 정부에서는 어쨌든 근로자들에게 정상적인 임금이 지급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겠죠. 업체 규모도 당연히 뭐 사이즈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테니까.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로자 이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뽑을 때나 직원들을 계속 안정적으로 끌고 갈 때나 무조건 재정 건전성하고 근로자 이직률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되도록이면 요새 이제 그런 케이스를 저희가 실무에서 이 일을 진행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들어요. 직원이 이제 근무를 하다가 그만두게 되면 특히 이제 우리 간호부장님들 이런 분들이 좀 착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퇴직을 하는데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 권고사직이나 뭐 이런 처리를 해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퇴직 우리 저기 그냥 우리 나가시게 되면은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실업급여가 있잖아요.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굉장히 요새 세상에서는 황당하고 좀 어처구니 없는 얘기일 수 있는데 병원에서 이 실업급여를 받게 선처를 해준다 그래서 권고사직을 처리를 하고 이러면 실제로는 실제 사례를 제가 하나를 좀 말씀드리면 굉장히 좀 병원 규모가 굉장히 큰 병원인데요. 거기도 이제 100명이 넘는 병원입니다. 근데 거기서 계시는 분이 권고사직 처리를 계속 열심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런 지원책은 하나도 받을 수가 없어요. 권고사직 감원 방지
의무라는 게 있거든요. 감염 방지 의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우리 병원장님과 그리고 병원에 계시는 임원진 분들과 그 스태프들이 소통이 전혀 안 된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아까 전 시간에 보니까 소통에 관련된 얘기들을 좀 나누던데 실제로 이거는 굉장히 소통이 안 되고 있는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놓친 지원금의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 지원금은 상당히 규모가 큰데 요 바로 뒤에 좀 살펴보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항상 모든 업무는 팩트대로 처리하는 게 가장 좀 최우선인 것 같아요. 실제로 자발적인 퇴사를 했으면 자발적인 퇴사고 1년 근무를 해서 했으면 기약 만료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지 어떤 인정에 의해서 당신 실업급여 받게 해주려고 내가 권고사직 처리해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관행은 이제 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좀 우려를 좀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요. 그 사업 내용에서 40점에서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배점인데, 왜 우리가 이거를 필요하게 되는지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정적으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뽑을 때, 창출일 때가 아니라 그 직원들을 뽑아놓은 상태에서의 그 지원책이기 때문에 지원 필요성이 우리가 왜 필요한지, 우리는 이렇게 근로자들에게 어떻게 근로 조건을 바꿔주고, 아까 이제 워라밸 잠깐 말씀 나왔었죠. 뭐 근로 시간을 단축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의 그 동종유사 직무하고 차별 금지에 대한 이런 심사라든가 근로 조건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게끔 잘 써서 내면 또 이것도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고요. 여기서도 뭐 중복되게 나오는 거지만 항상 인사 담당자하고의 이해도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결국에는 고용노동부의 이제 담당 공무원이 이제 업무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수많은 서류와 수많은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런데 이제 인사 담당자가 답답하면 그 공무원이 응대가 좀 현찮더라고요. 그리고 뭐 서로 대충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또 지원금의 규모도 뭐 대충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인사 담당자의 이해도는 정말 좀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욕심을 좀 부려보자고 하면 저는 뭐 우리 병원에서 노무사 정도는 한 명 채용해서 좀 중점적으로 맡겨도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솔직히 해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00명 정도 되는 인력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산업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병원만큼 많은 직원, 많은 근로자를 이렇게 모시고 근무하는 그런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100명이면요,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그리고 또 정부에서 100명 정도의 어떤 사업장에 지원하는 이 지원책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피부적으로 좀 느껴보기 위해서 지원금 규모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지금 대상별 정책 자금을 보면요, 1인당 지원 수준이 월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럼 1년에 많게는 900만 원이 넘어요. 최고 많은 게 사실은 960만 원 지원하고요.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없었지만 우리 예전에 2030에 지원하는 것 중에서 2,7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청년에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그런 조건들을 우리 지금 여기 대한병원장 협의회에서도 보면 기가 막히게 하신 병원이 있어요. 제가 뭐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그 대한병원장 협의회에 속해 있는 병원에서도 이 청년 관련 장려금의 정책을 너무 잘 짜셔가지고 10억 이상 그 받으신 병원도 있고요. 그러니까 병원장님의 관심과 그리고 어떤 그 병원 스텝의 어떤 이렇게 소통이 확실하게 일어나면 충분히 가능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장려금은 이제 지원책은 없어지긴 했지만 지금도 많은 지원책이 있습니다. 충분히 받을 수 있고요. 처음에는 조금 뭐 예를 들어서 좀 불편한 게 있으면 전문가들한테 좀 상의하셔서 조금 한 1년 정도 같이 이렇게 좀 트레이닝식으로 준비를 했다가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상자별 정책 장려금이 이렇게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습게 보시면 좀 안 될 것 같다. 예, 조금 많이 신경 써서 보시면 참고로 이제 우리 병원장님들께서는 그러면 이제 과연 우리 병원이 우리가 이제 대상자별 정책하고 분야별 정책 장려금을 잘 받고 있나를 살펴보시려면은 뭘 보시면 되냐면요. 그 손익계산서에 보시면 그 잡수익이라는 계정이 있어요. 손익계산서의 잡수익 계정을 보시면 거기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려금은 다 회계 처리를 글로 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를 한번 들여다보시면 거기가 이제 금액이 많이 올라와 있으면 직원들이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 대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가 굉장히 좀 숫자가 적다 그러면은 우리 병원은 굉장히 이런 쪽으로 우리가 소홀하게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분야별 정책 자금에서도 보면 10만 원부터 이렇게 80만 원까지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합니다. 이 대상자별 정책하고 분야별 정책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을 체험으로 뽑을 때, 창출할 때도 지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을 뽑아놓고 나서 계속 근무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야별 정책도 계속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병원은 개업을 해서 어느 시점에 되면 이제 폐업이 될 텐데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초대해 주신 대한병원장 협의회 오늘 그 춘계학술 대회에서 굉장히 주제로 좀 올려도 좋을 것 같다라고, 특히나 우리 그 총무이사님께 좀 말씀을 드렸더니 총무이사님께서 굉장히 좀 준비를 잘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료를 좀 잘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